학부모들 앞에서 늙은 여자라며 저를 해고한 며느리, 아들마저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들이 발 딛고 선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한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오미자예요. 올해 65이죠.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한평생 잘 살고 이제는 자식들 효도 받으며 편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글쎄요, 제 삶은 그런 말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이 강남의 마천루는 밤에도 잠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 꼭대기층 어딘가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사는 이 사시 보층 아파트의 주방 창문으로 보이는 새벽은 아직은 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빌딩들이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숨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창밖 세상은 멈춰 있는 듯 고요하지만 제 몸은 쉴 틈이 없어요.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젯밤 미리 불려둔 마른 나물들을 볶기 시작해요. 달그락거리는 냄비 소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만이 이 넓은 집의 정막을 깨우죠. 이 모든 건 제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를 위한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한식 밥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건 입에도 안 대고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먹는 걸 보면 영락없는 제 손주가 맞구나 싶어 웃음이 나요.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하나둘씩 가족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역시나 제 아들 지훈이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듬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항상 피곤에 절어있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하지만 제 걱정은 아들에게 닿지 않아요.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묻지 않으면 아들은 제 안부를 묻는 법이 없거든요. 대신 늘 자기 얘기뿐이죠. 회사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구는지,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국그릇에 갓 끓인 찌개를 듬뿍 퍼주는 걸로 대답을 대신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늘 마지막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흐트러짐이 없죠. 강남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영어학원 원장님답게 우아한 말투와 몸짓이 배어 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저라고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차린 밥상을 훑어보던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수 같았죠. 어머님, 정성은 감사한데요. 요즘 이런 건 브런치 카페에서도 안 팔아요. 민준이 친구들은 아침에 다들 팬케이크나 시리얼 먹는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국을 푸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며느리의 세상에서는 그저 촌스러운 구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만큼은 제 편인 것 같아 다행이지만 그 아이마저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낡은 스마트폰을 보며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느려? 엄마 폰은 쌩쌩 날아다니는데 하며 해맑게 웃을 때면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요. 아이의 눈에는 제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낡고 뒤처진 존재로 보이겠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집을 나서면 그제야 텅 빈 식탁에 저 혼자 앉아요. 제 몫의 아침 식사는 늘 식어버린 밥에 찬물을 말아먹는 게 전부죠. 창밖으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와요.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저처럼 혼자 식은 밥을 먹고 있는 늙은 엄마가 또 있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전 내내 집안을 쓸고 닦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고 나면 잠시 허리를 펼 틈도 없이
또 다른 일과가 시작돼요. 바로 며느리의 학원,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로 가야 하거든요. 물론 거창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곳의 야간 청소부니까요. 그것도 무급으로 일하는. 서연이는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학부모 커뮤니티 관리가 학원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잠시도 휴대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죠. 언젠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얼핏 화면을 보니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더군요. 물론 그 채팅방에 저는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투명인간처럼 있어도 없는 존재. 가족의 중요한 결정들도 늘 그런 식으로 저를 비껴갔어요. 작년 여름에 다녀온 제주도 가족 여행 계획이며 올해 민준이가 새로 다니게 된 논술학원 안내문 같은 것들을 저는 늘 모두가 떠난 뒤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종이 뭉치를 보고서야 알게 됐어요. 아무도 제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죠. 마치 제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알 필요도 의견을 낼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스마트폰 앱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학원 정보를 얻는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그저 글자를 읽을 줄만 아는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소외감은 더욱 깊어져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지만 대화는 늘 저를 배제한 채 흘러가죠. 지훈이는 회사 얘기를 하고 서연이는 학원 얘기를 하고 민준이는 학교 얘기를 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가족들의 빈 그릇에 반찬을 채워줄 뿐 대화에 낄 자리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영어 숙제를 하다 말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들여다보니 어려운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는 숙제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그렇게 무조건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 할머니 어릴 적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노래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단다. 제 딴에는 손주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말을 잘랐죠. 어머님, 요즘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최신 교육법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어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모독이라도 되는 듯한 그런 싸늘한 경고였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묵묵히 자기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침묵. 그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의의 표현이었죠. 더 이상 그 식탁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묵묵히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달그락, 달그락. 싱크대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방 작은 창문으로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봤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저마다의 행복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 저 불빛들 속에서 제 삶은 왜 이토록 어둡고 차가운 걸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거대한 압박감이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며느리에게 면박을 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한 그날 밤 이후로 제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를 돌보는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속 풍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더군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탁에서 학원의 성공담이나 학부모들의 칭찬을 늘어놓던 며느리가 언젠가부터 부쩍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대치동 학원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더군요.
어제까지 최고였던 곳이 오늘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곳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 학원 바로 앞 건물에 더 크고 번쩍이는 영어 학원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원어민 강사만 수십 명에 아이비리그 출신 컨설턴트까지 내세운 곳이었죠. 그날 이후로 서연이의 신경질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학부모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강조하며 우아하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강사들의 월급을 동결했다는 둥, 이번 달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둥,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제 방문 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그 날카로운 스트레스의 파편들은 어김없이 가장 약한 저에게로 튀었고요.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청소에 먼지가 남았다. 사소한 꼬투리들이 매일같이 저를 핥히었어요. 제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밤 학원으로 가 텅 빈 강의실과 복도를 쓸고 닦았죠. 제 낡은 무릎은 엎드려 걸레질을 할 때마다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이건 며느리의 사업을 돕는 일,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따르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이었어요. 약국에 들렀다가 무릎 보호대가 달아빠진 것을 보고 새로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청소일이라도 하니 월급은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한 물품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세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일일이 따지세요. 서연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심지어 그녀는 제 희생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아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더군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껴주신 돈으로 우리 지훈이 보약이라도 한재해줘야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어머님은 아들 생각 안 하세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달아빠진 무릎의 고통은 아들의 피로회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순식간에 이기적인 투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게 바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 세대와 그 희생을 비용 절감의 효율성으로 계산하는 자식 세대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저 내 아들을 위한다는 말에 또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희생이 그저 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을 넘어 며느리의 불법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학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원장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서연이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다가갔는데 문틈으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계사무소 직원인 것 같았죠. 네, 김 실장님. 이번 달 인건비 명세서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아, 청소 용역비요? 그거 박영숙 이름으로 매달 나가는 걸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근무자가 누구냐고요? 그건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박영숙.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맴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학원의 청소부는 분명 저 하나인데 어째서 서류에는 박영숙이라는 유령 같은 인물이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온라인 뱅킹과 회계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똑하지 않은 제 머리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 내의 희생 강요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불법이자 사기였죠. 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세금까지 탈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이 기막힌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학원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요. 어머님이 옆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죠.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제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어디에도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떡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울적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푸념을 늘어놓았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다. 아들은 내 맘도 몰라준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대답은 제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아이고, 형님.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안 그런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아들네 좋은 집에 얹혀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우리 아들네는 아예 오지도 말라는데 뭘.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변한 걸까요? 예전에는 이웃사촌끼리 서로의 아픔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정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생존만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공동체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개인주의의 바람만이 쌩쌩 불고 있었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같은 존재였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세상은 그런 저를 향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지라며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고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노동력을 유령 직원의 이름 뒤에 숨겨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잤지만 영혼은 이미 제가 되어버린 듯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죠. 배신감이라는 건 그런 건가 봐요. 살아있는 사람을 속이 텅 빈 마네킹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예정된 일과를 따라 움직이는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서연이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면서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예민하게 들썩였죠. VVIP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라고 했어요. 새로 생긴 경쟁 학원에 뺏긴 수강생들을 되찾고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격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비장한 날이었죠. 행사 당일 서연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했어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공들인 화장까지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 같았죠. 그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투명한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아침부터 최고급 호텔에서 배달된 케이터링 음식을 나르고 반짝거리게 닦은 찻잔을 정리하는 제 모습은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세미나가 시작되자 학원은 금세 우아한 사교장으로 변했어요.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든 학부모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원두커피 향이 뒤섞여 맴돌았죠. 서연이는 그 중심에서 한 마리 우아한 백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행여나 그 완벽한 그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주방 구석에 숨죽인 채 서 있었어요.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휴게실에 비치해둔 음료가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한 저는 평소 하던 대로 새 주스 병을 들고 세미나실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움직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학부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옆에 있던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호기심 어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목소리로요. 원장님, 저분은 누구시죠?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그 순간 서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녀의 눈에 스친 건 당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에 흠집을 낸 불청객을 향한 차갑고 잔인한 분노였죠.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저 늙은 여자, 누가 지금 나오랬어요? 정말 창피하게. 해고예요. 저, 늙은 여자, 해고.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나라와 비수처럼 꽂혔어요. 경멸, 조롱,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주스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울리는 파열음이었죠. 평생을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이름,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과 정체성이 그렇게 유리 조각처럼 박살나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침묵은 칼날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을 시작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어머님 때문에 내 사업 다 망치게 생겼다고. 서연이는 눈물로 지훈이에게 호소했어요. 그리고는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내뱉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 파악도 못하시고 갑자기 들어오신 거 아닐까? 내가 오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학부모님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건 정말 교활하고 잔인한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의 악행을 제 탓으로, 그것도 가장 아프고 모욕적인 방식인 치매라는 낙인을 찍어 돌려놓는 것이었죠. 아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조종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저는 방문 뒤에 서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지훈이만큼은 속지 않기를,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지훈이는 제 방으로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제 진실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사회적 성공과 강남 사는 성공한 아들이라는 자신의 체면, 그리고 가정의 평판뿐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아니, 어쩌면 넘어간 척 했을지도 모르죠.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귀찮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도요.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가족의 짐이 되었다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들 지훈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서연이 체면을 다 깎였잖아요. 어디 며칠만 나가 계세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아들에게 들리기나 했을까요? 제가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옷까지 몇 개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들고 저를 현관으로 끌고 갔죠. 철컥. 육중한 강남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기분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낡은 옷 가방 하나를 든 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버려졌어요.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요. 그 순간 서연이는 자신의 학부모 커뮤니티 앱에 능숙하게 공지 하나를 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인력을 모두 정리하고 학원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도 얼굴도 존재도 없는 비전문적 인력이 되어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남겨진 후 처음 며칠간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낮에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고
밤이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구석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어요.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며칠 만에 제 몰골은 말이 아니게 수척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절망이라는 건 바닥이 없는 늪과 같아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길 위에서 쓰러져 가도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뼛속까지 시려왔죠.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옷까지 몇 개가 담긴 가방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찜질방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때 손끝에 딱딱한 상자 하나가 만져졌죠. 제 첫 남편. 그러니까 지훈이 아빠가 남긴 유품 상자였어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날 때 다른 건 다 버려두고 왔어도 이것만은 참아버릴 수가 없어 무작정 가방에 챙겨 넣었던 모양이에요.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제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잊혀졌던 존재였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안에는 강남구 상업용 빌딩 등기 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등기 권리증과 함께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더 있었죠. 지훈이 아빠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남편의 다정하고 굳건한 필체가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죠. 사랑하는 미자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먼저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오. 내가 떠난 뒤 남겨진 보험금과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사두었소. 언젠가 우리 아들 지훈이가 장성해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온다면 부디 이 건물이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거친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튼튼한 구명보트가 되기를 바라오. 부디 이 배를 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당당하게 항해해 나가시오. 사랑하오, 영원히.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은 뜨거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제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돌아갈 생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제게는 기댈 어깨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죠. 수십 년 전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사랑은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편지에 함께 적혀 있던 남편의 오랜 친구 박철민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찾아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번호는 바뀌지 않았더군요.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박 변호사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단번에 저를 기억해냈어요. 약속을 잡고 찾아간 그의 서재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모욕과 착취, 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박 변호사님은 제가 말을 마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괘씸한 것들. 자기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형수님,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제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죠.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고 저 거친 폭풍을 잠재울 시간입니다. 제가 형수님의 든든한 선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률 자문가를 넘어 제 복수의 든든한 전략가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은 복수의 첫 단계로 정보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손녀를 제게 보내주었어요. 대학생이라는 그 아이는 주말마다 제게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제 거친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눌렀고 작은 화면 속 글자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작은 기계와 반드시 친해져야만 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배제했던 그들만의 세상으로 이제는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손녀는 제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연습한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그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화면에 띄울 수 있게 되었죠. 소유자, 오미자, 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제 건물에 새 들어있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며느리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낮은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무지를 이용해, 제 선의를 이용해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절망의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분노가 들어찼죠. 슬픔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복수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이 아빠가 남겨준 이 구명보트를 타고 저를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라는 거대한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슬픔이 차가운 분노로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과 함께 세운 계획은 제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에 들린 심판의 망치를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지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첫 번째 망치는 제 아들, 지훈이를 향했어요. 매달 25일은 지훈이의 월급날이었고 동시에 제가 며느리 몰래 아들의 계좌로 넉넉한 용돈을 보내주던 날이었죠. 아들은 아마 그 돈을 제 돈이 아니라 자기 월급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제 명의의 모든 통장을 정리하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리고 조용히 25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26일 오전에 제 옛날 번호로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찍혀 있더군요. 박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준 대포폰으로 확인한 거였죠. 상상이 갔어요. 카드 대금과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까지 제 돈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지출들이 아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서 돈이 아쉬워지자 그제야 필사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었을 때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분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아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벌이었어요. 사이트. 스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사이트 106, 107. 두 번째 망치는 며느리 서연이를 향했어요. 며칠 후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강남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법무법인 정의의 이름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을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로 보냈어요. 우아한 원장님인 제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편지 봉투를 뜯어보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했죠. 내용은 간단명료했어요. 첫째, 현재의 임대료를 강남 상가 시세에 맞춰 기존의 3배로 인상한다. 둘째,
지난 2년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납부한 임대료의 차액 총 2억 원을 한 달 이내에 일시 상환하라. 박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서연이는 처음엔 그저 어이없어 했다고 해요. 누가 보낸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내용 증명에 함께 첨부된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더군요. 사이딸, 그 서류는 바로 제가 새로 발급받은 선명한 잉크 냄새가 채가시지도 않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으니까요. 사이트, 11 소유자, 오미자. 사이트, 스달제 이름 세 글자를 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어떤 현실에 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사이트, 14. 아들과 며느리가 충격에서 벗어나 대응할 틈도 없이 세 번째 망치가 곧바로 이어졌어요. 저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 전체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입주민 안전을 위한 건물, 전체 정밀 안전 진단 및 노후 설비 전면 교체 공사 실시 안내. 물론 모든 건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죠. 다음 날부터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수업이 한창인 오후 3시 학원 바로 위층과 아래층에서 동시에 콘크리트를 부수는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위잉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강사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자기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서연이는 건물 전체 공사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죠. 소음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몰리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엘리베이터 긴급 점검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3층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어요. 온라인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전기 안전 점검을 핑계로 예고 없이 전원이 차단되었죠. 인터넷이 끊기고 컴퓨터가 꺼지자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던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겪었을 혼란은 불 보듯 뻔했고요. 서연이의 사업은 그렇게 하루하루 완벽하게 마비되어 갔어요. 그녀가 제게 가했던 방식 그대로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망치는 더욱 치명적이었죠. 저는 공사로 비어있던 2층과 4층 전체를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쟁학원인 에이스 아카데미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제안을 받자마자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에이스 아카데미는 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어요. 서연이의 학원이 소음과 분진, 잦은 정전으로 고통받는 동안 그 위아래 층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성공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셈이죠. 마침내 한 달간의 지옥 같은 공사가 끝나고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어요.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낡고 초라한 간판 바로 위로 에이스 아카데미의 거대하고 눈부신 LED 간판이 불을 밝혔어요.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서연이의 학원은 마치 폐허처럼 보였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학부모들은 더 이상 소음과 불편을 참아주지 않았어요. 더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에이스 아카데미가 바로 위층의 문을 열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녀들을 그곳으로 옮겼죠. 한 명, 두 명 시작된 학생들의 이탈은 걷잡을 수 없는 썰물이 되어 불과 일주일 만에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수강생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즈음 강남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 개설한 건물주 전용 온라인 소통 게시판을 통해서였죠. 저는 그곳에 모든 공사 일정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세입자들은 제 편이 되었고 유독 서연이만 부당하게 불평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죠. 곧이어 서연 프리미어 잉글리시의 원장이 사실은 건물 주인 시어머니를 내쫓고 학원을 헐값에 사용해오다가 시어머니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갑질 원장 윤서연, 알고 보니 건물주, 시어머니 등쳐먹다, 제대로 참교육 당하는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과 평판은 그렇게 제가 만들어낸 커뮤니티 전쟁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녀가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저는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심판의 망치는 정확하고 가차없이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내리쳐졌어요. 제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진 후 폐허가 된 제국에 남겨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값비싼 옷 대신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받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은 제 새로운 사무실이 된 건물 5층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너희 스스로 인간다움을 되찾았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건 섣부른 용서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제 마지막 의지였어요. 진정한 반성은 눈물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그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어요. 제 건물에 새로 들어온 에이스 아카데미는 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날마다 번창했죠. 저는 그곳의 주요 투자자로서 단순한 건물주를 넘어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제 건물의 1층,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완전히 개조해서 시니어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세상과 단절되고 가족에게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과 컴퓨터를 배웠고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에게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았으며 서로 모여 취미 활동을 즐기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노인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보람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복수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었죠. 몇 달 후 에이스 아카데미가 사업 확장을 위해 관리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어요.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죠. 바로 윤서연, 제 며느리였어요. 모든 것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이 자리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동원해 서류 심사와 1차 면접을 통과하고 마침내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어요. 면접 당일, 저는 원장실 가장 깊숙한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죠. 면접관들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쥐어짜 내 자신의 능력을 필사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제가 앉은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 초라하고 무시당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품위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지만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는 이 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죠.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본 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심판의 말을 건넸어요. 이 학원은 경영 윤리가 없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불효자는 더더욱 안 뽑고요. 그 말과 함께 저는 그녀의 이력서를 집어들어
바로 옆에 놓인 문서 파쇄기에 밀어 넣었어요. 위잉 하는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서연이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오미자 재단을 이끄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풍문으로만 간간히 들려왔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는 진작에 처분했고, 지금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곰팡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거실 TV에서는 오미자 재단의 연말 부로 놓인 돕기 행사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그 뉴스를 봤을까요? 만약 봤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집, 명예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라도 조금은 깨달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게는 이제 저만의 왕국과 제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폐허 위에 세워진 왕좌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완벽한 끝이었죠. 오미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눈부신 승리이고,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복수니까요.